프롤로그, 키보드와 레이더 사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 한반도에서 전쟁을 떠올리면 우리는 아직도 철책선, 탱크, 포성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전쟁터의 일부는 총과 탱크가 아니라 키보드와 서버, 암호화폐 지갑 위로 옮겨졌습니다. 새벽, 서울의 한 오피스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돌아온 청년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주식 코인 영상을 보며 내일 시세를 고민합니다. 그 시각, 같은 한반도 북쪽 어딘가에서는 불 꺼진 건물 안, 밝은 모니터 앞에 앉은 청년들이 해외 금융망, 거래소, 암호화폐, 네트워크 지도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총 대신 코드, 군복 대신 후드티, 전쟁터 대신 인터넷.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사이버 전사와 유령 자금이라는 렌즈로 한반도를 둘러싼 또 하나의 전장을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1부, 냉전 이후 전쟁터는 어디로 갔는가? 냉전이 끝난 뒤 세계는 한동안 역사의 종언을 이야기했습니다. 핵전쟁의 공포는 줄어들고 국경은 무역과 자본, 인터넷으로 더 촘촘히 연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대규모 기근과 경제난, 그리고 반복되는 제재 속에서 체제 유지를 위한 새로운 수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북한 지도부는 정면 충돌이 아니라 비대칭 수단에 점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고 분석합니다. 핵, 미사일, 특수부대, 그리고 비교적 늦게 등장한 것이 바로 사이버 역량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고 작은 비용으로도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제재를 통해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조이려 했습니다. 석탄, 철광석, 수산물, 섬유, 전통적인 수출 품목이 막히면서 북한이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 달러는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그 틈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돈의 길에 대한 유혹과 필요가 동시에 커졌습니다. 물리적인 국경은 닫혀도 인터넷 케이블과 위성 신호는 여전히 세상을 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반도의 전쟁터는 조금씩 디지털 영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부, 키보드 앞의 병사들, 사이버 전사의 탄생. 사이버 전사라는 표현은 종종 과장된 이미지로 소비되지만 그 출발점은 놀랍도록 교육에 가깝습니다. 일부 보도와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수학정보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선발해 집중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평양의 특정 학교, 해외 프로그래밍 대회, 수학 올림피아드 참가 기록 등은 이들이 어떤 경로로 길러지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단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코딩과 해킹 기술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출세와 생존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평양의 좋은 집, 안정적인 전기 공급, 상대적으로 나은 식량과 의료 혜택을 가족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즉, 키보드는 이들에게 계급 사다리를 오르는 도구이자 체제 안에서 살아남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다리는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바로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구조물입니다. 사이버 작전은 대부분 비공개이고 실패와 오류의 책임이 어디까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부 탈북자 증언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일부 IT 인력 해킹 인력은 성과를 내지 못할 때 기술적 실수보다 충성심 부족을 의심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자부심과 공포, 특권과 압박. 사이버 전사들은 모니터 앞에서 코드를 치는 손가락과 함께 자신의 미래와 가족의 안전도 계속 계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3부, 세계를 흔든 흔적들. 유령 자금의 출발점. 북한이 실제로 어떤 사이버 작전을 수행했는지 그 전모를 완전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국제 언론과 여러 보도, 그리고 일부 제재 문서에 따르면 몇 가지 사건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해외 은행의 스위프트망을 노린 공격, 가상자산 거래소를 겨냥한 해킹, 랜섬웨어를 통한 몸값 요구 등
어떤 사건들은 직접적인 연루 정황이 법정에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여러 나라의 정보 당국과 안보 연구자들은 북한 연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그 흐름이 의미하는 바를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훔쳤는가 보다 왜 그런 시도를 반복하는가입니다. 제재로 막힌 공식 수입원, 외화가 모일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줄어든 상황에서 해외 금융망과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목표가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물리적 국경을 넘지 않고도 세계 곳곳의 자금 흐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기술은 자금의 출처를 숨기는데 일부 유리한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훔치거나 빼돌린 자금은 즉시 유령 자금이 됩니다. 어디선가 존재하지만 누구의 돈인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돈. 그리고 이 유령 자금은 한반도 바깥 어딘가에서 시작되어 다시 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그림자 경제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4부 유령 자금의 궤적. 코인에서 현금까지. 유령 자금은 하루아침에 현금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해외에서 탈취된 암호화폐나 자금은 여러 단계에 걸쳐 세탁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한 복잡한 경로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킹으로 입수한 코인을 수십, 수백 개 지갑으로 쪼개 보내거나 믹서 텀블러라고 불리는 서비스에 섞어 흔든 뒤 여러 국가의 거래소와 OTC 장외 거래를 거쳐 달러나 위안화 등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는 중국 동남아 일부 지역의 협력자나 브로커들이 등장하기도 한다고 여러 분석이 전합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가짜 신분, 위장 회사, 가짜 인보이스와 무역 거래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단계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외부에서 100%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유령 자금의 목표는 제재를 뛰어넘는 외화입니다. 이 돈은 체제 유지에 필요한 물자를 사들이는 데 쓰이기도 하고 일부 엘리트층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며 핵미사일 사이버 역량을 포함한 안보 인프라를 유지 강화하는 데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한편 이 돈 일부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북한 내부 시장과 일부 개인의 수중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을 알 수는 없지만 유령 자금의 흐름은 체제 유지와 개인 생존이 뒤섞인 복잡한 그림자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돈은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은 한반도 곳곳의 가격, 물자, 그리고 권력 관계 속에 남습니다. 5부 사이버 전쟁의 그림자, 북한 내부의 일상. 사이버 전쟁과 유령 자금의 이야기는 언뜻 보기에는 평양의 특정 엘리트들만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장마당 골목과 농촌의 집, 일반 주민들의 일상에도 간접적으로 스며듭니다. 유령 자금이 체제 유지 비용을 보충해주지 못했다면 더 극단적인 방식의 자원 동원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그 돈이 일부 엘리트의 사치와 권력 강화에만 쓰였다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기본 생계 자원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와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는 이미 공식 배급보다 장마당과 개인 거래에 의존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공식 경제는 제재가 강해질수록 더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도 분석됩니다. 사이버 전쟁과 제재, 유령 자금의 흐름은 이 비공식 경제의 규모와 속도를 보이지 않게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됩니다. 한 청년은 중국에서 유입된 스마트폰과 콘텐츠를 통해 외부 세계를 엿보고 한 상인은 달러 위안 환율 변동을 보며 쌀값을 조정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국가는 점점 더 먼 존재가 되고 실제 삶을 움직이는 것은 장마당의 가격표와 메신저에 떠도는 환율 정보가 됩니다. 사이버 전쟁이라는 거대한 단어는 결국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 환율이 왜 이렇게 올랐지? 왜 이번 달 기름값이 이렇게 비싸졌지? 라는 작은 질문으로 변환됩니다. 6부 남쪽의 거울, 보안과 자유, 그리고 피로감. 이제 카메라는 다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IT 인터넷 인프라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모바일 결제, 인터넷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이 디지털 편의성은 동시에 새로운 취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몇 년 사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여러 해킹 사고와 정보 유출 사건들 속에서 북한 연계 가능성이 언급된 적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의 배후를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한국인들에게 어딘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남겨왔습니다. 청년들은 군복무 시절 사이버 안보 교육을 받기도 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보안 프로그램과 OTP, 2단계 인증과 피싱 경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취업 경쟁, 집값, 연봉과 승진, 노후 준비 등 너무 많은 현실적 과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라는 뉴스는 중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어딘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부 여론조사와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통일이나 안보보다 경제생활 문제를 더 우선 과제로 여기려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 월급과 미래도 불안한데 사이버 전쟁까지 신경 써야 하나? 이 질문은 냉담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또 다른 방식의 방어 기제일지도 모릅니다. 남쪽 청년들에게 사이버 전쟁과 유령 자금의 이야기는 뉴스와 다큐멘터리, 그리고 가끔씩 울리는 보안 알림 속에서만 간헐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배경 노이즈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경 노이즈는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7부 규칙 없는 전쟁터에서 법과 윤리의 빈칸. 사이버 공간은 아직 완전히 합의된 전쟁의 규칙이 없는 영역입니다. 미사일이나 탱크를 동원한 공격은 누구를 공격했는지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은 발생 원인과 배후를 확인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고 완전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국제법 안보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행위를 어디까지 전쟁 행위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 범죄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국제 규범이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시장 역시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규제와 감시 시스템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공백 속에서 국가와 범죄 조직, 그리고 개인 해커들의 역할은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유령 자금을 쫓는 추적자는 어느 순간 국가 안보 수호자이기도 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자이기도 하며 때로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추적해야 하고 어디까지가 자유여야 하는가? 이 질문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는 이 질문을 조금 더 날카롭고 조금 더 급박하게 만듭니다. 사이버 전사와 유령 자금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어떤 디지털 질서와 윤리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8부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남은 질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딘가의 서버실, 깜빡이는 LED 불빛들, 눈을 비비며 모니터를 바라보는 청년,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일의 생활비를 계산하는 또 다른 청년. 그 사이를 흐르는 것은 코드와 데이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입니다. 사이버 전사와 유령 자금이라는 단어 뒤에는 결국 서로 다른 선택을 강요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체제를 지키기 위해 키보드를 잡은 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장마당 물가를 확인하는 손, 내 집 마련과 연봉을 고민하며 투자 앱을 여닫는 손. 이 모든 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같은 반도 위에서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재판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대신 이 질문을 조용히 남기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진짜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돈일까? 안보일까? 체제일까? 아니면 각자의 일상과 존엄일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사이버 전쟁과 유령 자금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중심에 놓고 한반도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어느 하나의 정부나 조직 혹은 한 번의 협상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사이버 전사와 유령 자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규칙과 가치를 쓸지는 결국 이 반도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반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의 공동 과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이버 전쟁과 유령 자금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보, 돈, 체제, 아니면 각자의 일상과 존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이 공간만큼은 미움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